자, 2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유로파 결승 프리뷰 있고요. 거기와 더해서 양팀 맨유와 토트넘 감독에 관한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무위키는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에서 이제 팟캐스트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광고 문의는 하단에 이메일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충무위키는 프리미엄 브라이 차단 안경 루카이와 함께합니다. 또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업체인 스태츠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북과도 함께합니다. 또 세계 최고의 VPN 노드VPN과 또 함께합니다. 자, 그럼 유로파 결승이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이라서 저희가 다음 주에 만약에 프리뷰하면은 좀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결승이 갖는 좀 기록적인 의미에 대해서 일단 좀 한번 살펴보고 하죠. 일단은 제가 가져온 가장 첫 번째 기록은 유럽 대항전 결승에서 잉글랜드 클럽끼리 맞붙는 6번째 결승전이라고 네.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록이 토트넘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1970년 72 시즌, 71, 72 시즌에 유에파컵에서 토트넘과 울버햄튼이 맞붙은 게 처음이래요. 네. 이 당시에는 이제 토트넘이 원정에서 2대1,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토트넘이 승리를 네. 기록했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는 다들 아시는 그 존 테리, PK 0708, 네, 그 첼시, 맨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 결승 그렇죠. 갔었던 리버풀, 토트넘, 그리고 뭐 에메리가 아자르도 잘했던 그 같은 해에 아스날, 첼시, 유로파, 그리고 이제 맨시티, 첼시까지 카이 하버츠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첼시가 우승했었던, 이렇게 해서 총 5번의 결승전이 있었는데 이번에 유로파 리그에서 토트넘과 맨유가 만나게 되면서 6번째 결승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많다면 많았는데 네. 어쨌든 뭐 재미있긴 해요. 잉글랜드 클럽끼리 만나면. 그래서 일단 뭐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저 이거 기록은 안 찾아봤는데 솔직히 최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럽 대항전 결승에서 리그 16등 팀과 17등 팀이 맞대결을 펼치는 건 진짜 처음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거 진짜 무조건 최초겠죠? 제가 잉글랜드에서 가장 낮은, 그러니까 최근에 유럽 대항전 우승한 팀 중에 그 첼시잖아요. 그게 웨스트햄. 웨스트햄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2022, 그러네. 23 시즌에 14등에 떴어요 이때. 근데 지금은 이 14등보다 낮은 네. 16등, 17등이니까. 물론 이제 우승할 당시에는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다음 라운드 순위에 따라서. 그쵸,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기록은 아마 경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이만큼 뭐 프리미어리그가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유로파의 수준이 그만큼 좀 낮아졌다고 해야 될지, 사실 그 유로파에 대해서 좀 이번 시즌 얘기가 나오는 게, 원래는 챔피언스 리그 3위 팀이 유로파 리그, 주별리그 3위 팀이 내려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런 게 없으면서 조금 팀들 퀄리티가 낮아진 건 맞긴 하거든요. 토너먼트 단계에서. 네. 아무래도 낮아졌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내려오는 팀들을 만약에 대입을 해서 그냥 단순하게 대입을 해봤으면 뭐 이번에는 맨시티나 파리나 이런 팀들이 내려왔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내려오지 않았고, 그러면서 계속 유로파 리그에서 스테이지를 치렀던 팀들만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우승자를 조금은 쉽게 예측할 수 있지 않았나. 사실 그 이거 토너먼트 단계 시작할 때도 맨유 토트넘이 가장 높긴 했거든요. 그렇죠. 빌바오랑 뭐 맨유 토트넘 정도가 좀 꾸려졌었는데 결국에는 큰 이변 없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유로파 리그가 좀 심심해졌다. 뭐 그리고 뭐 벵거 같은 사람 극단적으로 이제 유로파 뭐 우승하면 챔스 그걸 박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뭐 하고 그랬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겠죠? 박탈까지는? 아무리 그래도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좀 살짝 조심스럽지만 벵거가 좀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월드컵 관련해서도 그렇고 A 매치 관련해서도 막 한 달 잡아서 그때 막 다 하자 한 달 동안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게 아예 겹쳐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그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던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우승을 한다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안 준다면 이 사실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로파 리그는 그럼 아예 그냥 진짜 짜치는 리그다라는 거를 거의 공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유로파에서 어쨌든 우승팀한테는 기회를 주는 게 또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만약에 이제 만약이 아니죠. 확정이니까 이 경기 이제 우승팀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에서 리그 5팀 해가지고 6팀이 이제 챔스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근데 유로파리그에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안 주면은 유로파리그만 나가는 리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리그 중에. 아, 챔피언스 그렇네요. 리그 못 아, 나가는 그렇네요. 팀인데. 그 중소 리그 중에. 네. 예. 그런 팀들은 그러면 아, 챔피언스 어떻게 리그를 나가냐? 나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건데. 아, 그것도 그렇네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 음. 리그만 가는 팀이면은 컨퍼런스 음. 우승해서 유로파 가고 유로파 우승해서 챔스 가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조금이나마 기회가 가능성은 있을 있다. 텐데 예. 그게 없어지면 음. 사실 크게 좀 음. 그런 팀들이 반란을 일으킬 그런 요소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프리뷰 들어가서 이제 부상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는 자, 메디슨 못 나오죠? 네, 베리발도 못 나오고요. 드라고신도 여전히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난 리그 경기에서 클루셉스키가 좀 일찍 다쳤습니다. 네. 그래갖고 부상으로 빠졌는데 일단은 인터뷰 보면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이러면은 네. 몸 상태가 100%는 아닐 거라는 게 예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유 쪽에서는 좀 시즌 아웃 변수를 가진 선수들이 또 좀 있죠. 네,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네, 뭐 크게 다쳐가지고 예. 부상을 당해가지고 나오지 못하고요. 최근에 다쳤던 선수들은 뭐 달로나, 지르크지, 더리우트 정도가 있겠고 요로가 또 지난 경기에 다쳤어요. 네. 근데 이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나온다 하더라도 역시 이 몸 상태는 100%가 아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두 팀 모두 사실 뭐 베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올 수 있는 라인업이. 네.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다행인 건 다행히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번 주말을 통해서 복귀가 됐다. 네. 예. 아마 큰 변수가 없으면은 예. 유로파리그 결승전에는 선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 뭐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리고 본인도 이제 뭐 소셜 미디어 통해서 나온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그러니까 또 일단은 뭐 이거는 걱정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를서 가장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포스테코글루가 어떤 선택을 가져가느냐일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기존의 포스테코글루 감독 하면 선택지가 있음에도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이긴 했잖아요. 근데 유로파리그에서만큼은 거의 그 지킬의 나이처럼 완전 달라지잖아요. 이게 유로파리그 가면. 지난번에 이제 8강 2차전 그 어디였지? 프랑크푸르트. 네. 거기서부터 엄청 잠그더라고요. 갑자기 수비적인 모습을 보이더니 완전 이제 영혼의 막 템백하고. 네. 근데 이게 또 포스테코글루가 어떤 선택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게 상대가 유나이티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난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죠. 올 시즌 3번 만났죠. 그 리그컵까지 해서. 네. 근데 전체 경력으로 따져보면은 5번 만났는데 5번에서 4승 1무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부임 이후 이제 기준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아모림의 유나이티드를 상대로도 이전 전승입니다. 리그컵 한 번 있었고 뭐 리그 경기 네. 대결 하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입장에서는 상대가 유나이티드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던 데도 이겼으니까 네. 이전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유럽 대항전에서는 어찌 됐든 조금은 실리적인 운영으로 재미를 봤었다면 이번엔 유럽 대항전이지만 알고 있는 상대를 그렇죠. 겨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수비적으로 나설지 아니면은 비슷하게 그냥 공격적으로 압박을 나갈지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트넘과 맨유 그 최근 맞대결 했었던 기록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확실히 토트넘이 뭐 스코어상으로도 앞섰고 기록지적으로도 봐도 뭐 맨유도 찬스가 많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토트넘이 좀 앞선 경기였다라고는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점유율도 되게 토트넘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잘 유지하면서 뭐 어쨌든 이게 토트넘의 디폴트 값이니까 뭐 찬스 많이 만들고 상대한테도 찬스 많이 주고 그래서 골 더 많이 넣어서 이기고 뭐 이런 약간 플랜 A가 잘 실행된 경기였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려야 되냐 아니면 원래대로 할 것이냐 이게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민정님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토트넘 감독이라면 하던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유로파리그 기존에 했던 것처럼 좀 내려서 할 것인가 어떤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만난 전적이 많은데 자기의 것을 해서 이긴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과연 그걸 잘하냐라고 생각하면 조금 고민은 필요하지만 맨유는 저는 잘했으니까. 네. 이 1대0 경기가 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둘 다 진짜 못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걸 90분 동안 어떻게 보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저 4대3 경기 자체는 굉장히 좀 혼전이 있었잖아요. 4대3이 리그컵이었죠? 네, 그 네. 손흥민 선수 네. 코너킥 골 나오고 네. 그랬던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두 경기 다 근데 사실 그것도 토트넘이 아주 잘했냐라고 하면 또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두 경기 다 어찌 됐든 한 점 차였잖아요. 그렇네. 그런 생각해보니까 이게 숫자만 보면 약간 둘 다 박 터지는 경기였던 것 같은데 기억을 갑자기 돌려보니까 아니네요. 이 막 저 경질당하기 전 테나의 유나이티드를 3대0으로 이겼다 이런 거라면은 와 압도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1대0 4대3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애매한 스코어로 결국에는 승리를 거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경기 지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맨유가 어쨌든 저는 쭉 한 거 보니까 점유보다는 빠른 공격이 일단 우선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초반에는 아싸리 내려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토트넘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공을 가졌을 때 더 불안한 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네,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으니까 또 뭐 예를 들어 라인업이 좀 탄탄하게 갖춰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여기도 메디슨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공을 가졌을 때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토트넘이 실리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은 제임스 메디슨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솔랑키의 부담을 덜어줬다고 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메디슨도 없고 중원에서 뛰어줄 뭐 베리발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선택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고민을 할 거고, 근데 뭐 사실 우리 다 알죠. 어떻게 할지는. 근데 전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전 포스텍이라면 일단 전반전에 무조건 돌격 앞으로 여기다 주먹 내고 그다음에 후반에 뭐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내려설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프랑크푸르트도 홈 경기는 그냥 그대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원정 가서 내려앉고 보대도 원정 가서 이제 영혼의 또 수비하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전반전 약간 간보다가 후반전에 내려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만큼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도 고민이 된 만큼 뭔가 이제 이런 지표들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유 쪽으로 한번 얘기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맨유 이야기를 하려면은 당연히 아모림 감독 이야기를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아모림의 이 유나이티드가 어찌됐든 유로파리그를 제외하면은 기대보다는 훨씬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냥 처참하죠. 이건 사실 경질이 됐어도 이상하지 않다.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가자면 이 스쿼드랑 감독 플랜 사이에 괴리감이 조금 심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모림이 백스리를 사용을 하고 이 백스리를 사용하면서 공격 전개를 가져갈 때 있어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설명을 해보자면 후반 구조를 되게 단단하게 하고 상대가 끌려 나오면은 조금은 빠른 형태로 공격을 전개하는 것을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 자원들의 퀄리티가 중요한데 이 전방 자원들의 퀄리티가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아모림 기록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모림이 부임 이후에 6승 6무 13패, 경기당 승점 0.36으로 테나흐에 비해서 0.96으로 36은 너무 낮다. 0.96으로 테나흐에 비해서도 이게 안 좋습니다. 골득실도 이게 마이너스 11이나 되네요. 자, 일단 리그 성적은 뭐 이렇고요. 좋지 않고요. 그리고 결정력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결정력 지표로 살짝 넘어가 보면은 여기가 결정력 지표입니다. 그래서 아모림 부임 이후 스탯만 뽑아 놓은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6.76이라는 숫자만 주목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찬스보다 마이너스 6.76의 골을 못 넣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진짜 딱 이 아모림이 생각하는 축구랑 이 선수들의 이행 능력이 떨어진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특히 저는 가르나초랑 호일룬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호일룬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서 지켜주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빠르게 공격을 치고 나갈 때 호일룬 같은 덩치가 큰 자원들이 상대의 사이드백과 적어도 이 비벼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호일룬이 버텨주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소유권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많았고 가르나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도전적인 시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전방에서 특히 마무리하는 국면에 있어서 이 영향력이 너무 떨어지죠.
뭐 공교롭게도 이제 두 선수 모두 메뉴에서 그 마이너스 XG가 가장 많이 나온 선수들이기도 하고 1점 몇 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아쉬운 선수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메뉴의 이 결정력 지표가 리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1등 마이너스 이 6.76이라는 수치가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1위.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예. 그렇죠. 압도적으로 이제 1위. 뒤에 2등인 팰리스가 마이너스 6.07이라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이 기대되는 이제 슈팅값 대비 이 득점 치환 능력이 상당히 이제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탈 팰리스도 이 글라스너어 감독의 전술 자체가 아모림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역습 약간 하려고 하고 네, 직선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런 지표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긴 하네요. 네, 이게. 너무 높다는 게 이건 너무 이레귤러하게 위에 있으니까. 네. 저는 사실 메뉴랑 토트넘이 뭐 비슷하게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좀 갈린다고 생각한 게 그래도 토트넘은 골을 조금씩 넣어주거든요. 상황이 오면. 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경기력을 펼치면 토트넘이 하나씩 더 넣으니까 이게 한 점 차로 이길 수밖에 없는 이게 좀 결정력의 차이로 그렇긴 하네요. 갈리지 않을까. 네. 경기력의 차이보다는. 지금 17등인데 토트넘이 리그에서 네. 아직도 득실이 플러스 4예요. 네, 뭐 골을 득점만 잘 넣으니까. 따지면은 10위 위에 있을걸요? 18등인 입스위치가 득실차 마이너스 42, 네. 16등인 맨유가 마이너스 11이거든요. 근데 네. 혼자 지금 득실차가 앞서 있다는 것 자체가 토트넘이 그래도 공격력만큼은 리그에서 상위권의 스탯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결정력도 요 지금 지표 그림에 같이 나오는데 토트넘은 좀 상당히 이제 밑에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 상대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결정력에 있어서는 사실 뭐 맨유보다는 토트넘이 앞선다고까지는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수비보다 공격에 조금 더 치우친 경기를 하는 팀이잖아요. 음. 그래서 덜 먹히고 많이 넣겠다 이게 아니라 먹혀도 되니까 많이 넣겠다 네. 이런 경기를 하는 팀이기 때문인데 그 메뉴가 공격을 해도 못 넣을 것 같아요. 수비가 아무리 못해도 결정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결정을 지어주지 못하면은 이건 토트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한 경기 결국 이제 뭐 리그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큰 경기 딱 하나 단기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결정력 차이가 좀 크게 작용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이번 경기를 승리해야 되는 게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은 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죠. 하나 여기. 조호일룬 갖다 치울 거면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쿠냐가 됐든 요케레스가 됐든 이런 선수를 영입하려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한다면 이 메리트가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맨유란 클럽이 이제 큰 클럽이긴 합니다만 네. 확실히 요즘은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하면 좀 타격이 있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경기에서의 승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아모림 감독의 이 커리어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좌우할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그래서 뭐 결정력 뭐 얘기하니까 나오는 거면 오히려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복귀하면서 네. 그 팀 결정력이 좀 올라왔다는 게 그렇죠. 뭐 좀 긍정적인 점은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게 아무래도 이 한 경기 큰 경기이기 때문에 과연 또 맨유에서는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영웅이 등장을 할지 뭐 아니면 토트넘에서는 뭐 기존에 골을 잘 넣던 자원들이 뭐 얼마나 결정을 잘 지어줄지 사실 뭐 이게 뭐 찬스를 어떻게 만드느냐보다 결국 그냥 비벼서 넣어도 한 골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호일룬이 아무리 못했다 해도 이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결국 한 골 넣어주면 그렇죠. 영웅 네.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이제 커리어 첫 리그 메이저 트로피, 그러니까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가 있을 것이냐. 사실 이게 저는 그러니까 유럽 기준으로 보면 유럽의 이제 메이저 타이틀을 기준으로 보면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 거의. 사실 뭐 다음 시즌 된다고 토트넘이 갑자기 뭐 리그 우승 후보가 되거나 갑자기 FA컵 결승에 오르거나 이런 그림이 잘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나마 FA컵이나 리그컵 정도는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되었든 결승전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게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유로파리그에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었는데 사실 유럽 대항전은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죠. 일단은 뭐 당장 다음 시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로파리그 만약에 이제 우승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출전을 못하고 뭐 그리고 계약이 일단 다음 시즌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 봤을 때는 확실히 이 메이저 트로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럽
수준의 메이저 트로피에 도전할 수 있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고 그리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 개인 입장에서도 일단 지난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기 임하는 또 동기부여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댓글 보면 재밌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손흥민이 이기든 지든 눈물은 흘리지 않을까 이렇게 댓글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쁨의 눈물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게. 그렇죠. 네. 들고 싶겠죠. 네. 케인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네. 들어야 또 돼요. 옆 동네에도 케인 다이어 세트로 선물했거든요. 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약간 한국 축구에 있어서도 뭔가 되게 중요한 경기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얘네 왜 목요일 날 해요? 이게 다음 주 그러니까 22일 5월 22일 목요일이거든요. 새벽에. 원래 유로파리그 결승전도 작년에는 아마 그 전주 주말에 했던 네.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물론 이제 주중에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다음에 약간 애매하게 또 바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이랑 붙어 있는 그 주도 아니고 네. 또 심지어 컨퍼런스는 또 그 다음 주거든요. 그 유로파 결승 다음에 왜 갑자기 유로파만 이때 하냐? 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 아직 리그도 안 끝났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일단 보기가 어렵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 아마 근데 예상을 해보자면 저 클럽 월드컵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이번에 좀 빨리 끝내야 되다 보니까 클럽 월드컵을 위해서 조금 그냥 일정 일단 되는 대로 다 당기고 사실 FA컵도 그래서 당기긴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주말에 딱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간에 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새벽이라서 저희도 그 입중에 생각은 했었는데 또 그라운드 빅풋 자료도 있으니까. 아 근데 이게 시간이 이게 목요일 날이면 목요일이라서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뭐 추진은 해볼 텐데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뭐 보긴 봐야 되는데 참 이게 아쉽긴 하네요 그런 점이. 그리고 경기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 2명 이 얘기를 이어서 해 볼 텐데요. 일단은 뭐 포스테코글루 같은 경우는 뭐 경질리가 뭐 하도 오래전에 나와가지고 뭐 이거는 넘어가고 최근에 이제 아모림도 슬슬 이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리그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주말에 뭐 인터뷰에서도 뭐 이제 팀 분위기 못 바꾸면 나도 내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또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인터뷰는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지금 웨스트햄전에 패배를 한 게 선수들이 좀 동기부여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애티튜드는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지금 사실 맨유가 리그를 중요시 안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선수들까지 그냥 이건 필요 없는 리그야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텐데 아모림 감독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적을 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아모림도 얘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경기 얘기에서 그 웨스트햄전이죠. 웨스트햄 얘기에서 좀 인터뷰 얘기를 가져와 보면 아모림이 얘기했던 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경기에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이제 포인트일 것 같고. 그래서 확실히 뭐 이번 경기 저 하이라이트로만 봤습니다만 좀 진짜 안 이기고 싶어하는 팀 같긴 했어요. 또 특히 상대 이제 웨스트햄이 뭐 물론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쟁팀이거든요. 이 17등이라는 불명예를 놓고 싸우는. 네. 그래 이번에 지면서 사실 맨유는 거의 이제 그 2위, 그러니까 16위 위로는 거의 못 올라가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게 물론 당연히 안 중요하긴 하죠. 뭐 토트넘 경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졌잖아요, 토트넘도. 네. 뭐 사실 근데 저는 안 중요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뒤에 있는 경기가 더 중요하다가 나은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리그 경기를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는 이게 던진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 선수들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는 리그 팬들 입장에서 이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긴 이거 돈이 얼마인데 한 경기 가면. 그렇죠. 뭐 저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일단 현실적으로 사람이니까 약간 리그 경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중요할 게 뻔하니 약간 동기부여가 결여되는 인간이니까 뭐 그런 면이 뭐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민정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저도 최근에 두 팀의 모습들? 그래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우승컵을 따는 거니까. 유로파죠. 네, 이 경기에 집중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에 담긴 의미가 그것만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좀 정신 승리한다는 기분이 들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버려서 진 거야. 이렇게 괜찮아. 되는 게 너무 싫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독이 봤을 때는 우리의 수준이 너무 정확하게 느껴지는데 선수들이 이제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고 정신 승리를 하는 것 같은 태도가 더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질 수는 있는데 졌지만 괜찮아는 안 괜찮다. 그 뭐 약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버려서 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좀 태도를 향한 지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맨유도 이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좀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약간 예를 들어 전 다음 라운드면 이해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유로파 결승이 있고 체력적으로 현실적인 비축이 좀 필요하니까 저도 그러니까 얘기 무기력하게 저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번에는 경기하고 일주일이다가 또 경기하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네. 그래서 뭔가 체력을 아낄 이유도, 물론 이제 두 팀 모두 유로파 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뭐 경기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또 안 나온 선수들도 나오고 했는데 그렇죠. 조금 더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할게, 과연 이제 유로파가 끝나면은 이제 누군가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인가. 한 명은 무조건 사라지겠죠, 포스텍은.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결과가 이제 안 좋게 된다면. 저는 근데 좋아도 사라질 것 좋아도 같아요. 사라질 수 있다. 네. 그래도 저는 좋게 끝나면은 일단 리그 끝날 때까지는 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시즌 네. 끝나고가 아니라 그냥 당장 경질. 당장 저는 그러니까 메이슨으로 2경기 가도 이상하지 않고. 위약금 때문에라도 안 하지 않을까요? 조금 줄이려고. 네. 시즌 끝날 때까지는 그 네. 6월 이제 그리고 최대한 끌고 이제 뭐 월드컵, 클럽 월드컵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게 큰 차이가 있나? 몇 개월 기다리는 거. 아니었으면 진작에 자르지 않았어요? 하긴? 네. 그 위약금도 사실 그 기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네요, 영향이. 그리고 아모림도 어쨌든 비판의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모림에 대해서는 뭐 다들 어떠신가요? 아모림? 계속 가도 괜찮은가? 저는 전술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전술인데 확실히 찬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확고한 철학이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역시나 결정력이 좀 좋은 선수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이 지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맨유와 결정력 꼴찌에서 1등입니다. 이거를 이제 갖고 가서 재계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계약 잘릴 것 같으면은 이걸 갖고 가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억까다. 네, 내 잘못이 아니다. 근데 확실히 아모림이 이게 뭐 물론 초반에는 당연히 전술적으로도 무너지는 모습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체계는 잡힌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저 지표 자체가 네. 그 아모림이 불운했다는 거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렇게 안 만들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뭔가 하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저런 지표를 낮출 수 있는 이제 포인트도 있을 것이다. 네, 뭐 감독이 되면 어찌됐든 제가 이 아모림 감독의 축구를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했는데 로우 리스크에 하이 리턴을 갖고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아니면 이제 뭐 득점이 안 들어가면 뭐 하이 리스크를 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스크를 줄여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 정도의 능력은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맨유가 이 나가는 프로세스를 지지해준다면 다음 시즌까지는 당연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모림 같은 경우는 뭐 자를 감독은 아니다. 네. 정리를 하면 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로파리그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두 팀이 좀 특이한 팀들이 올라와가지고 좀 더 얘기거리가 있지 않았나. 사실 그렇죠. 유로파리그 결승이 이렇게 주목받았던 적이 저는 그 아스날 첼시 맞대결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유로파 결승이. 아마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그 아스날 첼시 뭐 토트넘 맨유 이런 팀 네임밸류가 갖는 당연히 분위기도 있겠지만 네. 인기 팀들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걸 배제하고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뜨거운 거는 진짜 오랜만이라서 여러모로 유로파까지 이렇게 재미있으니까 일단 시즌 막판에 좀 재밌는 거리가 하나 늘어나서 좋긴 합니다. 당장 그나마 좀 주목이 됐던 게 작년에 그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 시즌 무패를 달성하느냐가 좀 주목이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제외하면 이 정도의 화제성은 없었던 것 그것도 같아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솔직히 그것도 이제 분데스리가는 이미 끝난 상황이고 뭐 유로파 이제 마지막 그 경기였으니까, 물론 이제 결과는 안 좋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재미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5월 22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 다들 좀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어쨌든 아침에라도 뭔가 후반전부터라도 좀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좀 해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방송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끝나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을 넣은 순간의 환희 응원하는 마음 안고 달려 녹아내리는 열정의 춤사위 모두 함께 웃는 이 순간 충무위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